지금 증시를 봐야 되는 건 당연히 글로벌 매크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 일단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된 거는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물론 2020년과 2022년은 정반대입니다. 그때는 양적 완화를 했고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는 그렇죠. 상황이었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을 하면서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정말 정반대의 상황이고 올해도 이제 오늘 나오기 전에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각각 한 뭐 올해만 22%, 27% 이렇게 하락을 한 만큼 정말 시장이 쉽진 않거든요. 네.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거는 요즘에 또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뭐 원래부터 있긴 했지만 터미널 레이트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올해 미국의 최종 기준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 터미널 레이트라는 게 터널 끝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금리가 올해 200bp를 더 올릴 것이다. 약간 이런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경제학 원론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거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잡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건데 그게 이제 기업과 가계가 부담해야 되는 수준이 또 너무 올라가는 그렇죠. 게 좀 힘든 거죠. 기업은 투자를 하고 싶어서 뭐 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자금을 이렇게 조달을 해와야 되는데 금리가 너무 비싸고 또 이제 뭐 가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뭐 제한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금리가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속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는 뭐 빅테크 기업들이 그래가지고 주가가 특히나 물론 2020년 때는 그만큼 상승을 더 잘했지만 2022년도 최근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들을 보면은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들이 시장에 그런 인식들이 있는 성장주들이 힘을 뭔가 피기 힘든 시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봐야겠지만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면 또 환율도 봐야 되지만 먼저 투자자 예탁금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초 이거는 금융투자협회 통계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회를 하실 수 있는데 올해 초에 70조 원 정도였었거든요. 네. 투자자 예탁금이. 근데 제가 어제자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51.5조 원까지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물론 그게 이제 주식을 사서 줄은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줄어든 거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20조 원 가까이 하락을 한 거면 뭐 20, 30% 가까이 감소를 한 건데 그러니까 결론은 시장에 돈이 없어요. 근데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시장이 좋은 시기에는 좋은 것만 반영을 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매수가 예를 들면 개별 주식으로 보면은 매수 호가에 받쳐지는 물량이 많이 없어요. 그렇구나. 네, 예전에는 뭐 만약에 100을 판다 했으면은 뭐 두세 개 호가에서 막아질 게 지금은 이제 4-5개로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더 이제 하락폭이 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락 체감이 더 큰 거고 거래대금까지도 올해 초에 제가 기억하는 게 코스피 코스닥이 한 7, 8조 원 정도 됐거든요. 일평균 거래대금이. 네. 근데 최근에 이제 6월, 7월, 7, 8월쯤 보면은 그게 한 5조 원 정도대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한 20, 30% 줄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안 사는 거거나 이제 손실이 났으니 매매를 안 한다거나 이 두 가지의 뭐 경우의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도 저도 방송하면서 얘기 듣는 게 왜 가는 섹터만 가냐? 예를 들면은 뭐 태조 이방원, 뭐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그리고 최근에 2차전지에서 부각되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왜 더 가냐? 느낌이 그냥 어항에 예전에는 물이 이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몰리는 데만 몰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저평가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힘든 게 일단 전체적으로 주식의 가격들이 많이 내려와서 저평가된 회사도 많은데 지금은 저평가니까 갈 수 있다라는 논리가 되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저평가된 거 뭐 그거 하나야?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전체적으로 뭐 환율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장의 유동성 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약간 미남 아니면 미인 이런 대회라고 내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을 해도 남들이 다 좋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 회사 주식이 정말 저평가되고 좋은데 주가가 안 가. 그럼 지금 시장에서 돈이 많이 도는 게 없으니 돈이 도는 쪽으로만 돈이 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미래 뭐 금리 수준 뭐 그런 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네네. 뭐 한 4.5 정도 가면 그 다음에는 뭐 일정 기간 횡보를 한 다음에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네, 파월 의장이 지금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게 잭슨홀 미팅 8분 했을 때 얘기했던 게 가공 없이 얘기를 하면은 니네 마음대로 해석 좀 하지 마. 우린 숫자만 볼 건데 왜 마음대로 해석을 해? 라는 얘기가 이제 완전히 시장에 이제 찬물을 끼얹은 거죠. 아, 그러면 연준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도 그쪽을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투자 격언 중에 하나가 뭐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연준에도 맞서지 말라라는 게 좀 그런 얘기들. 최근에도 이제 이번 달부터 양적 긴축을 하면서 기존에는 월 475억 달러를 이제 줄여 나갔지만 이제는 그 2배, 950억 달러를 더 줄여나가는 게 본격화되는 시점인데 시황 애널리스트들의 자료를 보면은 사실 950억 달러씩을 줄였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겠다라는 보고서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부분들,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그냥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맞는 것 같고 근데 기존에 이미 주식이 100%다라고 하신다면은 만약에 저라면 종목수가 만약에 10개다라고 하면은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은 가는 종목만 더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0개를 다 깔아놓고 뭔가 조금씩 올라오는 것보다는 갈만한 종목을 압축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솔직히 지금 이러한 시점 지금 지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이 코로나 이전에 하락하기 직전에 코스피 지수하고 지금 정말 비슷해요. 물론 환경은 다릅니다. 그때 지금의 이런 기조들은 다 다르지만 지금 시점에서 현금화를 하는 게 과연 맞을까는 생각이 들어요. 늦었지. 네, 그러니까 현금화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중에서 5개를 팔고 5개를 더 사는 거는 저는 포트폴리오 조정 측면에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10%, 20% 이 정도 늘리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현금을 싹 팔고 나 이제 주식 안 할 거야 라고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은 게 잘 아시겠지만 제 원금이 만약에 100인데 이게 80 얘를 그리고 60이 됐다고 치면 20% 40% 손실이 난 거잖아요. 네. 근데 80으로 다시 원금 만들려면 다 팔고 나서 25%의 수익을 내야 돼요. 근데 60이면은 거의 60% 정도, 66%의 수익률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이게 진짜 실익이 있나? 음. 물론 지금 와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지수가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실익이 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까지 하락을 연초 대비해서 지금 코스닥이 27, 8%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파는 게 진짜 실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압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팔더라도 정말 좀 공부를 해가지고 네. 그 올라갈 건 올라가니까 네. 거기에 이제 더 타는 거지. 네. 아예 진짜 주식을 다 팔고 현금을 갖고 시장을 떠나버리는 거는 어떻게 네. 보면 최악의 상황일 수 있는. 네. 제가 저희 회사가 그래서 지난달하고 이번 달 탐방을 한 달에 12개, 13개씩 하는 이유가 가격은, 그러니까 가치는 그대로일 수 있겠지만 가격은 많이 내려왔잖아요. 이럴 때 종목을 찾아서 시장이 안정화가 돼서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때 그런 종목들도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컨셉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한 번만 해본 사람은 또 없지 않을까, 또 주식이라는 게. 근데 뭐 올해 시장이 좀 안 좋을 뿐이지. 그리고 저는 주식을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다 내 시간과 그렇죠. 연구 이런 것들을 다 쏟아붓는 거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수록 이런 보고서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탐방이라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책, 뭐 연구소, 유튜브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공부 행위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주식창 닫고 네. 심지어는 떠나는 분들이 네. 있는데 오히려 그 시기에 진짜 공부를 한다는 게 네. 이 탐방까지 한다는 게 그런 종목을 찾기 위한 진짜 공부의 끝판왕이 아닌가. 일이어서 하는 겁니다. 일이어서. 네. 아, 그러면 아까 그 10개 정도 갖고 있다고 하면 압축하는 게 필요하다 하셨는데 네. 압축을 하면 몇 개 정도 압축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자 규모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는 건데 100만 원이다 만약에 가까우면 10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지만 또 사실 냉정하게 주식시장의 기준으로 보면 또 큰 돈도 아닌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깔아놓을 필요는 없고 최소 10개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5개 정도로는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10개를 만약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개 주식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그거 하나하나 종목 다 체크 못해요. 차라리 그럴 거면 집중을 해가지고 소수의 종목으로 좀 봐야 된다. 근데 만약에 주식하시는 규모가 뭐 10억, 50억, 100억 원이다라고 하신다면 그렇게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최근 뭐 한두 달 동안 정말 10여 곳을 넘게 네. 탐방을 좀 갔다 오시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좀 압축할 만한 그런 뭐 섹터나 네. 기업 네.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너무 도움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섹터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보는 섹터는 디스플레이 섹터이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자동차,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리고 친환경 섹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디스플레이 주식 조금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 섹터를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양치기 소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2016년도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세를 한번 뿜었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맨날 캐파 증설한다 해놓고 지금까지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저도 최근에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체들을 한 탐방을 한 3개 정도 이렇게 일단은 갔다 왔었는데 변화가 약간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기로 좀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뭐 언론 기사에 의하면 11월에 회장으로 뭐 승격이 될 거고 최근에 뭐 사면을 받아서 공격적인 투자 집행을 할 것이다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애플도 결국은 폴더블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기존의 6세대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8.5세대, 8.6세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애플의 아이폰이 폴더블로 될 거다. 그럼 지금 있는 디스플레이 캐파로는 커버가 안 됩니다. 훨씬 더 늘려야 돼요. 이렇게 2개가 되는 거예요. 네, 훨씬 캐파를 증설을 해야 되고, 그럼 그게 뭐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뭐 증착 장비를 하는 회사든 결국은 캐파를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런 회사들이 먼저 주가가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러한 모멘텀이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찾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가격이 다 아래에 있습니다. 이미 다 반영이 됐는데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을까에 약간 하방 경직성을. 너무 싸구나. 네. 뭐 싸다고는 표현을 못 합니다. 이게 가격이 저렴하다, 낮다라고는 왜냐하면 싸다는 거는 가치가 또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회사들은 또 그런 캐파 증설이나 수주가 없다 보니까 실적이 또 안 나오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주가의 위치의 측면에서는 지금 아래에 있고 이런 모멘텀들이 기다릴 수 있으니 연말이나 4분기나 내년쯤 됐을 때는 어쨌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캐파가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주가가 상승이 오히려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자동차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또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9월 19일쯤이었나요? 그때 국토교통부가 이제 로드맵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우리는 뭐 레벨 3까지를 하고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레벨 4까지 이제 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발표를 하니까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최근에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또 여기서 잘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게 자율주행 관련주의 스몰캡에서 실적 안 나오는 회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회사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종목을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올해 3월 달에 탐방을 갔다 와서 보고서를 썼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뭐 무상증자 이슈도 있었고 140%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상승을 노리는 이 회사가 모트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좀 그래도 좀 눈에 익으실 게, 좀 현대차 타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소나타나 그랜저나 제네시스에도 다 옵션으로 있는 건데 AVNT라고 해가지고 그 내비게이션에 이런 데 보면 이게 요즘에 되게 크게 나와요. 그거를 지금 해외 쪽으로 지금 맡아가지고 담당을 하는 회사인데, 작년에 웬만한 자동차 부품 회사가 다 적자가 나왔는데 이 회사는 흑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도 예상이 되고 있고, 이 회사의 측면에서는 정말 저는 지금도 뭐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아서 거래량이 동반이 돼서 트레이딩의 영역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그 가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회사들 보시면은 아마 적자인 기업들도 많을 건데 네.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체크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친환경인데, 친환경은 사실 너무 이제 범위가 넓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의 이런 변동폭이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게 태양광이랑 풍력이랑 원전인데, 제가 태양광하고 원전 회사들을 한 두세 군데 스몰캡 회사들을 좀 다녀왔었는데, 그 중에 태양광에서 저는 제일 좋게 봤던 게 현대에너지 솔루션이었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탐방을 잡을 때 시가총액이 4천억 원이어서 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거의 9천억까지 와.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주식을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컨셉과 이 회사가 가서 들어보니 이랬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미국향으로도 매출이 좀 많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 마찬가지로 대장주가 이제 하나 솔루션이 있고, 뭐 OCI도 뭐 폴리실리콘 가격에 따라서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큰데, 태양광 쪽에서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그래도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안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시장에서의 컨셉은 천연가스 원유 가격이 폭등을 하면은 친환경에서 가장 빠르게 설치를 하고 돌릴 수 있는 게 태양광이고, 그 다음이 풍력이고, 그 다음이 원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태양광의 주가가 제일 강력했던 네. 거고, 그 다음에 뭐 풍력, 원전인데, 원전 같은 경우에도 뭐 계측기 장비를 만드는 우진이라는 회사라던가, 아니면 또 오르비텍이라는 회사들이 있는데, 뭐 사실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회사는 모멘텀에 의한 정부 정책 기대감에 따른 상승으로 나오는 거지, 실적이 완벽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떠한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좋은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그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나오는 뉴스 플로우들을 잘 체크를 해보고, 제가 말씀드린 섹터들 중에 여기는 괜찮겠다라고 하면은 그 산업에 대한 인덱스 보고서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관련주들을 좀 체크해 가는 식으로 좀 공부를 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혹시 디스플레이 가운데서도 좀 눈여겨보시는 기업 혹시 언급이 좀 되실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이제 스몰캡이다 보니까 저도 이런, 이게 제가 뭐 회사에서나 이런 구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스몰캡에서는 뭐 HB 솔루션이라는 회사도 있고, HB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익 시스템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네. 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아직은 좀 굉장히 작긴 하지만,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HPSP라는 회사를 또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때 최근에 상장했거든요. 네. 이 회사 시총이 최근에 1조 4천억까지 갔었는데, 와. HB 테크놀로지가 이 회사의 지분도 10%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상장사의 지분 가치가 이미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또 이런 투자 포인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좀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사라 이런 게 아니라, 네. 아까도 이제 전반부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리밸런싱 뭐 그런 차원에서 네. 또 공부를 좀 적극적으로 어떤 주식을 좀 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네.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 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관련주들을 또 한번 훑어가시면은 비교하시면서 방향을 더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거 디스플레이는 조금 더 보면 괜찮은 게, 저도 증권방송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고 증권방송을 실제로 보기도 하고 여러 주식과 관련된 채널들을 보지만, 지금 디스플레이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뭐 선점 효과일 수도 있고, 미리 또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소식이 나왔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공부를 하고 있는 자와 안 했던 자의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수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미리 갖고 있다가, 근데 또 시장이 이러니 좀 기다렸다가 그걸 나오고 사도 늦지 않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좀 차이는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좀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들을 한번 봐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주식을 좀 매수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혹시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까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진짜 2배 이상 이렇게 올랐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더 상승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스몰캡과 아닌 거의 차이를 봐야 되는데 사실 시총 9천억은 뭐 스몰캡은 아니죠. 근데 이런 회사들을 봐야 되는 거는 전방 산업의 영향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 그리고 증권사의 컨센서스대로 시장의 기대치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분기마다 실적이 나오는지를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스몰캡 기업들을 볼 때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이 회사의 오버행 이슈가 있는지를 반드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다트 들어가서 뭐 반기보고서 들어가면은 재무제표의 7번 항목을 보면은 자금 조달에 대한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를 스크롤을 내리시다 보면은 이 회사가 뭐 시비를 발행을 한 적이 있는지, 뭐 발행을 했으면 이게 리픽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게 언제 시장에 출회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탐방을 많이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혹시 그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기업 몇 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 2개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시가총액이 850억 원이라 이거는 잘 정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플라스틱 성형 사출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850억이면 좀 작네요. 많이 작죠. 네, 우진플라임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어떤 컨셉이냐면, 최근에 에코플라스틱이나 HDC 현대EP나 코프라 같은 차량 경량화에 대한 이제 EP라는 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거든요. 그게 차량 경량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전기차에도 좀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시장에서 최근에 좀 좋은 반응들이 있는데, 차량 경량화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연비를 좋게 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을 좋게 하든가, 아니면 차를 가볍게 해서 그렇죠. 연비를 좋게 하던가, 그런 상황에서 이 회사는 그 성형 사출기를 만드는 건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었잖아요. 이 사출기를 통해서 그런 박스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인 건데, 이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 외적인 회사들의 사출기 기술력으로는 차량 경량화 플라스틱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 회사는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의 매출의 전방의 30%가 자동차에서 이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벤더사들을 통해서 걸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회사들을 볼 때 실적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시총 850억짜리 회사가 순이익이 140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1년을 만약에 200억에서 250억이라고 하면은 이 회사의 PER은 3년. 4배밖에 안 되거든요. 3, 4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고,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제가 보니까 한 3, 4년 동안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올해 하나. 약간 저는 약간 탐방할 때 그런 거 찾는 좀 재미가. 이거 밸류파인더의 역할이 엄청 큰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뭔가 스몰캡의 역사를 쓰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모르는 종목이고, 이거는 좀 아실 것 같은데, 제노코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제 우주항공 방산과 관련된 이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시장에서 또 잘 모르는 게, 최근에 방산주들이 주가가 급등했었던 이유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한 뭔가 반사 수혜로 폴란드가 맞아요. 굉장히 방산 무기를 뭐 천궁도 그렇고 뭐 K2도 그렇고 뭐 전투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FA50 항공기와 관련돼서 폴란드하고 이제 4.2조 원 규모 공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동사 제노코 같은 경우가 이런 우주항공 방산 스몰캡 종목에서 흑자가 나오는 몇 안 되는 회사예요. 그렇다고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흑자가 나오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 FA50 항공기에 혼선 방지기라는 거를 이제 납품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뭐 K2에도 이제 이런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여기는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다루는 회사는 많이 없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이러한 수주와 관련된 걸 나오면은 제노코 IR 담당자분한테 전화를 되게 많이 하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뭐 스몰캡 기업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말씀드릴 때, 제노코는 IR 담당자분이 주주들하고 소통을 굉장히 잘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뭔가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할 때 굉장히 좀 편리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주 방산 항공 산업이 뭔가 우주라고 하면은 미래산업. 네, 미래산업,
그러면 뭔가 성장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의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제노코라는 종목도 스몰캡 종목에서는 좀 살펴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물론 리스크도 있겠지만 약간 진짜 이런 거는 텐베거 느낌도 약간 나는데요.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사출기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자동차 산업이 워낙 크니까요. 네. 근데 우주항공 이런 거는 참. 그럼 제노코는 시가총액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제노코의 시가총액은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 1,600억에서 1,700억 원 정도 사이로 지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카이 네. 그게 먼저 가면 네. 보통 제노코도 따라간다고 보면 될까요? 계약을 체결을 해야죠. 이제 납품을 해야 되니까. 음. 그래가지고 물론 이게 방산 산업이 근데 되게 참 이게 조심스러운 것도 하나가 있는데 방산이라는 게 이제 전쟁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약간 나라에서 이렇게 좀 컨트롤을 하는 게 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회사도 모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라에서 이렇게 정해서 뭐 한국항공우주나 이런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데 주면은 그게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 거치고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거다 보니까 뭐 수주라는 게 뭐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서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갑작스러운 그런 거 우리 이거 좀 만들어줘 라는 좀 이런 좀 시의성이 갑자기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뭐 근데 그건 좋은 거죠. 수주를 받는 거는. 근데 어쨌든 이런 또 산업마다 이러한 특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약간 무기나 뭐 이런 쪽으로 가면은 또 제재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중간에 보안도 굉장히 보안도 중요하고. 중요하고. 예. 그래서 우진 플라임과 제노코 이렇게 두 개를 탐방 갔다 오셔가지고 좋은 느낌을 받으셨다. 네. 그리고 또 보고서도 얼마 안 나와 있고 제노코는 좀 나와 있는데. 네, 많이 나와 그래서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공부하시는데 되게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혹시 이제 약간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좀 현금이 있는데, 내가 포트폴리오에서 많이는 좀 가져가지는 못하고, 진짜 한 5%에서 한 10% 이내로만 투자를 해서 5년 이상 좀 길게 보는데, 이거 진짜 한번 10배 주식 한번 내보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신 투자자가 있다면, 좀 어떤 섹터나 주식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투자자가 저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뭐 롱텀으로 뭐 최소 뭐 몇 년, 뭐 2년, 5년 이렇게 나는 정말 이런 좋은 회사를 안다면 계속 아무리 올라도 팔지 않고 가져가겠다라는 회사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업의 성장성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약간 윤활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식 투자를 예전부터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2017년도 이때쯤에 코스모화학이나 코스모 신소재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때 주가가 좋았었어요. 그때도. 네. 그러다가 18, 19년도에는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주가가 뭐 LNF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종목들조차도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올라올 만큼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2016, 17년도에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우리의 주변에 이렇게 전기차의 그런 파란색 간판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었고 그 당시에도 테슬라가 있었겠지만 주가가 뭐 서학개미 이런 얘기 생기기도 전이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산업의 성장이 몇 년 동안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다 보니 그러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러한 산업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처럼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고 뭐 우주항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정말 뭐 메타버스도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작년에 정말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다가 올해 굉장히 많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그림으로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한 저평가 종목은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산업의 성장이 뒷받침이 되어 있는데 네, 괜찮은 종목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가 하락해 있어서 이거 많이 오르겠지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는 않고요. 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더라도 산업의 성장이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러한 섹터들을 좀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그 중에서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코스모화학 신소재 이런 거는요. 네. 2017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다음에 네. 그다음에 조정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아요? 그 당시에 이제 증권사에 있었을 때 기억이긴 한데 그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해 있었는지는 이제 저도 차트를 좀 보기는 해야겠지만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뭐 50% 정도 하락을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스몰캡들이 좀 그렇게 반토막 나고 막 이러는 거죠? 조정 한번 네, 제대로 받으면. 지금이야 이제 코스모학이 시가총액이 이제 뭐 9천억 1조까지 가까이 왔었지만 그 당시를 보면은 2017년도 주가가 거의 2만 9천 원까지 갔다가 반토막도 아니고 한 2년 뒤에 주가가 5천 원까지도 내려왔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봐라 뭐 전기차가 뭐 되냐 약간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지금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테슬라도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수소차 자율주행 뭐 그게 되겠냐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도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PBV 특수목적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이미지들 이런 것도 공개한 거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당연히 지금은 안 하다 할 수 있을 거고 불과 그 당시로 다른 산업을 연결 지으면은 저는 폴더블 폰을 쓰고 있는데 그때 핸드폰을 접고 이게 되나? 그리고 당장 그냥 쓰면 되지. 20년이나 뭐 그 전만 하더라도 핸드폰 우리 이렇게 하고 그 뭐죠 가로 본능인가 이거 옆으로만 돌리고 슬라이드 핸드폰 쓰고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 핸드폰으로 결제도 되고 뭐 인터넷도 되고 모든 게 다 되는 세상인데 그러면은 산업에 대한 성장 공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역시 이 텐베거라는 거는 정말 쉽지 않다. 저는 그 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깔고 앉는 네. 엉덩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와, 그렇게까지 이게 반토막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네. 당연히 흔들릴 것 같은데 네네. 그걸 또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와,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산업에 대한 이게 단순히 지금 주가가 낮다고 해서 들어가면 안 되고 산업에 대한 이해가 좀 뒷받침돼야 된다. 먼저 요거를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스몰캡 좀 떠나서 네. 대형주 네. 좀 여쭤봐도 되죠? 아, 네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게 이 삼성전자. 또 삼성전자가 가야 네. 조금 뭔가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지수도 좀 올라가고. 근데 이제 이 삼성전자가 또 신저가를 네. 기록했더라고요. 삼성전자 좀 어떻게 보시고 이게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는 없는데 너무 뭔가 식상한 얘기고 뭔가 계속 이런 얘기들은 이미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보면은 삼성전자가 시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렇게 마이너스 될 건 없는데 그 외부의 환경이 정말 안 좋은 환경이에요. 첫 번째로 투자 심리가 안 좋죠. 환율이 높으니까 삼성전자를 그냥 개별 주식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외국인의 투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단순히 펀드를 가입한다 해도 삼성전자의 비중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패시브 요인까지 봐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비율이 아마 이 또한 사상 지금 최저치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환경이고 최근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사람들이 이제 또 돈을 많이 안 쓰니 수요가 감소를 하고 근데 수요도 감소한 것도 안 좋은데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는 또 가격도 하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환경인가? 그럼 업황 저번에 이제 골드만삭스인가요? 제목이 이제 겨울이 계속 반도체 겨울이 지나가고 있다 하는데 그럼 그게 언제 도대체 지나가냐라는 걸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매도로 좀 대응을 하다 보니까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매매 동향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보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거 하나를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를 산 이유를 크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보면은 단타하시려고 산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단기적인 주가보다는 그래도 최소 중기는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셨다면은 이걸 한 번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분할의 매수를 관점으로 들어가야 됐었던 거고. 아, 그러면 대표님 그 스몰캡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더 그 투자 그 기간이 좀 더 짧아야 되는 건가요? 중기보다? 그게 이제 말씀드린 뭐 텐베거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쵸, 결국은 그쵸. 중장기로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단기간에 짧게 들어가는 것도 사실 그것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스몰캡 종목이 뭐 저도 예전에 뭐 베셀이라는 종목을 보고서로 정식 보고서로 냈었을 때 시총 360억이었어요. 그때 와 진짜 작다. 그때 진짜 뭐 흔히 표현하는 게 시총 막 1,000억 이하거나 주가가 1,000원 이하면은 뭐 속된 말로 뭐 잡준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UAM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가총액이 1,000억까지 갔었거든요. 한 두세 달 만에. 두세 달 만에.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오긴 했는데 그런 컨셉으로 보면은
단기로 해야지. 그러니까 애초에 들어갈 때 이게 시나리오를 짜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30%인지 50%인지 100%인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 또한 이제 엉덩이를 붙여가지고 또 길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몰캡이라고 해서 다 뭐 이렇게 단타 이런 게 아니라 네. 아까처럼 텐베거도 있으면 계속 모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 종목마다 또 공부가 뒷받침돼서 종목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네네, 보시겠군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크고 좀 그러다 보니까 단타보다는 이제 중기 이후 관점을 갖고 많이 들어가셨을 거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할 매수 관점.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 얘기를 듣고 뭔가 되게 뻔한 얘기를 또 뻔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아까 제가 아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를 보고 들어간 것 자체가 삼성전자를 보고 들어간 거는 좀 그런 게 아니라면 좀 무겁죠. 네, 많이 무겁죠. 네, 무겁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아까 이제 두 번째를 또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그러한 시점에서는 이게 실적 잘 나온다고 또 주가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 실적 좋아도 작년에 안 가고, 또 지금은 실적 나쁘다고 해서 또 안 가고. 네. 언제 가는 거야 도대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투자 심리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게 사실 뭐 작년만 하더라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삼성전자의 주가가 96,700원이었나요? 그 정도까지 네, 맞아요. 갔다가 내려왔었던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지금 다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항상 이렇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약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고평가일 때 사고 뭐 저평가일 때 팔고 약간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결국은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뭐 조선업도 마찬가지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지만 각 산업마다 또 이런 사이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너무 조급해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좀 내리막길이면 거의 이제 2년이 다 돼가는 건데, 그러면은 앞으로 보통 뭐 사이클을 뭐 3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3, 4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지금 만약에 좀 매수 관점으로 갔을 때 한 1, 2년 정도 내가 바라보고 간다. 그러면 충분히 좀 한 매수해서 사 모아가는 관점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진짜 만약에 지금 내가 현금이 100인데 나 스물캡 그런 거 싫다. 삼성전자를 매매를 타이밍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부터 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더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이제 좀 오래 투자하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는 SK하이닉스의 PBR이 0.9배 이하에서는 매매했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났던 적이 없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히스토리컬인 거죠. 뭐 근데 주식이라는 게 항상 과거에 이랬었던 게 미래를 또 보장해 주는 거 아니니까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 이거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그런 타이밍을 잡는 거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그 재무제표를 한번 보니까 PBR이 1.1이 깨진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PER은 67? 네네. 와,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 17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진짜 싸지긴 진짜 싸졌다. 네. 앞으로 더 빠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선 싼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리고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계속 늘더라고요. 올해도 늘고. 근데 이게 특히 대형주나 아까도 잠깐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말씀드릴 때 좀 드렸지만 이게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한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보는 게 컨센서스를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작년 1분기에 100을 매출액이 나왔는데 올해 1분기에 200이 나왔다. 네. 그럼 누가 봐도 2배나 증가했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만약에 시장의 기대치가 만약에 250이었다 라고 하면은 뭐야 안 좋게 나왔네 그렇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잘 아시겠지만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날 항상 실적 발표와 함께 돌아다니는 자료를 보면은 컨센서스랑 같이 그래서 컨센서스를 비교해서 상회했네, 부합했네, 하회했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컨센까지도 좀 같이 챙겨봐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한 6월인가? 5월, 6월 이후로 삼성전자 증권사 리포트에서 네. 하향 보고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목표가. 그런 거는 좀 더 우려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진짜 공포의 그런 분위기에서 사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저는 주변에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하는 분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목표가를 뭐 14만 원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너무 괴리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괴리가 너무 많이 나면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좀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그런 거여서 약간 좀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것도 있어요. 대신 그럴 때 봐야 되는 거는 투자 의견을 보면 돼요. 보통 그런 보고서들을 보면은 목표 주가는 뭐 예를 들면 9만 원에서 8만 원으로 하향을 하지만 투자 의견은 바이로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그 9에서 8만 원이 된 거는 약간 그런 괴리율,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대표님은 그 배당주 투자는 안 하시나요? 이게 4분기에 좀 들어서면서 또 배당주의 계절이 온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안 합니다. 그러면 포트의 거의 100을 스몰캡으로만 가져가시나요? 웬만하면은 그러시구나. 네. 왜냐면 저는 또 제가 또 보고 듣고 저희 자체의 회사적인 컴플라이언스에 저촉되지 않는 종목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이 바뀌는 부분이 요즘에 또 들어보셨겠지만 뭐 분기 배당, 단기 배당 이런 맞아요. 게 또 예전에나 이제 뭐 12월 뭐 이영업일 전에 사야 뭐 주주명부에 들어가서 뭐 내년 3, 4월에 뭐 주식을 배당금을 받는다 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융 지주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기 배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분기 배당은 참 그래도 이게 저의 눈높이에서는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규모가 되시는 분들은 이게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 방어 차원에서 이런 분기 이제 배당 관련주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지주사들도 사실 밸류만 놓고 보면 다 저평가예요. 근데 이게 뭐 미국의 2년물 국채 수익률, 10년물 국채 수익률,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의 정도에 따라서 주가의 정도가 좀 이런 변화가 좀 있기는 하지만 내년도를 증시 상승의 가능성을 만약에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솔직히 만약에 저한테 누군가 그 돈을 주고 그거 아니면 안 돼라고 이렇게 막 멱살을 잡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금융지주사보다는 증권주를 살 것 같아요. 증권주도 배당 많이 준 데 있어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20년 연속 배당을 하고 그 시가 배당률이 10%가 넘을 거예요. 근데 이 내년의 증시 상승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증권사 실적들이 작년보다 당연히 올해 엄청 꺾였죠. 왜냐하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거랑 연결이 되는 게 거래 대금이 주니 물론 이제 증권사는 브로커리지에 의한 수수료만 돈을 이제 받는 건 아니고 뭐 IB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증권주들을 바라볼 때 거래 대금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증권사가 수수료로도 돈을 많이 벌지만 신용융자 이자로도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도 신용 많이 안 쓰고 그런데 내년 증시 상승에 따라서 그런 기대감이 고조가 된다? 그러면은 증권사 주가의 상승을 같이 테이킹을 하면서 왜냐하면 배당 5% 주는데 주가 10% 빠지면 사실 의미 없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약간 양방향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본다면 저는 증권주에 대한 선택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배당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금융지주 은행보다는 증권주가 더 좋지 않을까. 혹시 그 이슈 보셨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 증권사 쪽에서 암호화폐도 진출한다고 혹시 그거 기사 보셨나요? 네네. 그거 근데 뭐 그 사실 무근이라고 또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 이렇게 규모를 만들고 우리가 잘 아는 대형 증권사들의 기준에서는 뭐 제가 뭐 거기에 이런 뭐 임원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금융 당국의 이러한 기조를 쉽게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요즘에 근데 또 암호화폐도 많이 하락을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최근에 어떤 데에서는 뭐 또 그거와 관련된 또 영상 다큐도 좀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권장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하게 되면 증권사도 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도 결국은 자체적으로 각 회사에 맞는 이런 것들 뭐 인력도 중요한 거고 뭐 부서 배치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사업 계획까지 다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럼 기존의 암호화폐 이런 거래소들이 가만히 있을까?
뭐 거기에 대한 뭐 이런 컴플라이언스 같은 부분이 당연히 증권사보다는 지금 많이 이런 제도화가 안 돼 있긴 하지만 이쪽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뭐 암호화폐가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되긴 하겠지만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증권주가 뭐 그렇다고 뭐 암호화폐 관련주가 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뭐 플러스 알파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도 만약에 이제 암호화폐 쪽에 진출한다고 하면 암호화폐가 또 만약에 뭐 메타버스나 뭐 블록체인이나 막 이런 거랑 또 어떻게 엮여가지고 네. 또 굉장히 커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증권주도 딱 드는 느낌이 은행주보다는 네. 약간 뭔가 조금 더 미래 성장성 측면에서 네. 뭔가 플러스 알파가 진짜 있는 게 아닐까 그런 네. 생각도 들고요.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지금까지의 보통 증권주들의 주가 변화는 웬만하면 시장의 거래 대금과 상관관계가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그 태조 이방원이 그래도 네. 최근 어려웠던 증시를 좀 이끈 측면이 있잖아요. 네. 태조 이방원 주식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좀 투자해도 괜찮은지.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는 가치 평가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모멘텀과 트레이딩의 영역인 거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말이 초창기 나왔을 때 제가 주변에 요새 뭐 주식 뭐 사야 되냐라고 얘기를 항상 이게 들었을 때 얘기했던 거는 뭐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이긴 하지만 그럴 거면 차라리 그 태조 이방원을 막말로 이게 20%씩 깔아놓고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팔라고 괜히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다가 손실나서 못 팔고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게 근데 이 방법은 시장이 만약에 지금 이러한 순환매 장세에서 다른 장세로 변화가 된다면은 또 안 먹힐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주식하는 사람은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항상 좀 유연한 사고를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뭐 대나무도 이렇게 뭐 휘고 이러니까 뭐 이제 비바람에도 잘 버틴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아까 유망 종목들이 혹시나 뭐 시장에 기대하고 엇갈려서 주가가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또 부합을 하면 또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태조 이방원에 대한 하나하나 종목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섹터에 대한 전략으로는 지금 이러한 시장의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순환매로서 두더지 게임 같은 이렇게 여기 치고 하면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20%씩 5개를 아예 깔아둬라. 진짜 그것만 매매를 할 거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조정을 받았는데 몇몇 분들은 이거는 계속 앞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눌렸을 때마다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선 괜찮게 보시나요? 조선은 근데 참 이게 좀 종목마다 좀 차별화가 나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뭐 SCFI라고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뭐 16주 연속 하락을 했다, 뭐 경기 침체 영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수주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진이 박하다고. 네, 근데 조선업이라는 게 사실 뭔가 그냥 무겁잖아요,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양 같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에 있는 스몰캡 피팅 업체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이게 뭐 성광밴드, 태광, 그리고 뭐 하이로코리아 이런 종목들을 봤었는데 하이로코리아도 올해 초인가 이제 보고서를 썼었는데 절대 안 움직였거든요. 계속 박스권이고. 근데 최근에 그게 주가가 거의 50% 이상 올랐어요. 이걸 보고 느낀 게 지금 시장은 타이밍과 모멘텀의 영역이지. 왜냐하면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올해 1월과 올해 7, 8월에 하이로코리아의 회사에 큰 변화는 없었거든요. 하던 대로 잘하고 있고 이때도 좋은 회사였고 이때도 좋은 회사였는데 지금이랑 이때랑 바뀐 거는 그 모멘텀이라는 약간 윤활유 같은 게 투자자들한테 이제 전달이 되니 주가가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조선 업황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조선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좀 얘기를 해 주시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포트폴리오에는 많이 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 같은 거는 참 투자하기가 초보자분들일수록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 그 앞서서 이제 스몰캡도 얘기해 주시고 디스플레이, 자율주행 자동차, 친환경도 언급해 주시고 태조 이방원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형주 삼성전자 뭐 배당주까지 이렇게 딱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에요 지금 한 1억 현금이 있는 거예요.
생겼어. 네.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투자하시겠어요? 주식 안 물려 있나요? 예. 그러면 그러면 그 물려있는 걸 좀 조정했다 치고, 네. 예, 물타기 한다 했을 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솔직히 뭐 채권이나 금이나 원자재나 암호화폐는 저는 약간 모르는 건 안 건드리는 성격이어서 그거 제외하고 주식으로만 보면은 좀 유연하게 50에서 70%는 주식을 살 것 같아요. 그런 많이 돈이 하시네요. 생기면. 네. 나머지는 좀 50 전후로 50에서 70 사이로 비중 조절을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자, 이거는 저는 약간 진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시장에 대한 비관론자가 지수를 하락한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만약에 안 살 거잖아요. 그럼 주식 계속 하락해요. 그럼 하락했을 때도 못 사요. 계속 떨어질 것 같다고. 근데 그 웃긴 게 만약에 여기에서 안 산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지수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못 사죠, 그것도. 이거 일시적인 반등이 그렇기 때문에 저의 주변에서 이제 제가 좀 많이 보고 배우시는 분이 하는 게 어차피 주식 계속 할 거면 주식으로 물리는 게 차라리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은 타이밍을 잡는다는 얘기인데 제 경험상 타이밍을 정확히 맞췄던 적은 그냥 운이 좋았던 때 그냥 전 그때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 격언에서도 발바닥에 서서 정수리에 팔아라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쵸.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라라고 하는 게 저점 고점을 다 잡기 힘든 거를 비유한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유동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뭐 50에서 70% 주식을 갖고 있으면 네. 한 50% 현금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나머지는 현금. 네. 그렇게 해서 유연하게. 이거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 물리면은 이제 또 뭐 봤을 때 괜찮으면 이제 물 타는 거죠? 네. 나머지 현금으로? 약간 2차 보험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 전제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생겼다라는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 기존에 있던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 이제 집중.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컨셉을 딱 두 가지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안 오른 종목을 살 것인가? 올랐었던 종목이었는데 조정을 받을 때 살 것인가 이 컨셉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5종목을 산다라고 하면은 뭐 한두 종목 정도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안 오른 종목. 근데 시장은 오르는 종목이 계속 가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조정받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삼성전자는 안 들어가나요? 저라면 저는 스모캔만 하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진짜 좀 여유 자금이고 업무 바쁘시고 하신 분들이라면 삼성전자를 넣어도 되죠.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이쪽보다는 이쪽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 아까 그 전고점이 한 96,000원 정도라고 네. 요거라고 한 본다면 네. 이게 언젠가는 이거를 뚫고 올라갈 거라고는 보세요. 언젠가는 뚫겠죠. 네. 근데 지금은 솔직히 이제 주변에도 막 주변에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된 뭐 또래 친구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요즘은 하루 앞도 보기 힘들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만큼 변동성이랑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미처 다루지 못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일단 뭐 그 주식에 대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제 저희 좀 제가 일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만 좀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시장에서 독립 리서치에 대한 관심이 의외로 되게 많아졌어요. 저도 이제 언론사하고도 인터뷰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저희가 최근에 독립 리서치로는 최초로 제도권 증권사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게 네. 우리나라는 독립 리서치가 되게 생소하고 이런데 해외는 진짜 파워풀해요. 그래요? 해외는 미국이나 유럽에는 아예 독립 리서치 협회가 따로 있고요. 주요 고객사가 개인이 아니라 증권사랑 운용사예요. 굉장히 이제 좀 잘 돼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예전에도 독립 리서치가 있고 최근에도 있지만 대부분 망했거나 대부분 수익을 못 내는 회사가 많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약간 그거거든요. 저한테도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돈 주고 보는데 니네 증권사를 니네 거를 왜 돈 주고 봐야 되냐?
그러니까 약간 그 지적 재산권의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해외에서의 투자자들은 너가 공들여서 뭐 탐방 갔다 오고 분석한 보고서는 당연히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봐야지라는 인식이 되게 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그러한 인식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뭐 증권사나 이런 데보다 그런 깊이나 전문성이 낮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인식들이 많은데 근데 시장 해외에서 그래서 셀레포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죠. 없는 데는 저는 솔직히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해외에서 또 있는 이유가 그 또 시장에서의 갖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앞으로 좀 이런 독립 리서치 산업이 더 성장을 해 나간다면은 또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이런 보고서들이 정말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뭐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인사를 드렸는데 한번 잘 기억을 해주셔서 향후에 뭐 저나 저희 회사가 어떻게 좀 커 가시는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 리서치 법인 밸류파인더 네. 이충원 대표님. 네. 자주 출연해 주세요. 아, 네. 그래서 그때마다 네. 잊을만 하면 또 나오셔가지고 네. 시청자분들께 각인시켜 주시면 네. 그런 날이 좀 일찍 오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스몰캡, 뭐 독립 연구, 리서치 네. 이런 쪽에 또 한 역사를 쓰실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10년, 20년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템백어 나는 것처럼. 네. 뭐 저도 그렇고 저도 주변을 봐도 그렇고 모두가 힘든 시장인데 사실 우리가 2020년도 물론 그때 지금하고 당연히 경제 상황이 다른데 우리가 2020년도 2월에서 4월까지 그 하락 이후에 그러니까 고생 끝에 또 낙이 왔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단순하게 뭔가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게끔 그냥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금리 양적 완화가 많이 나왔으면 또 가져가는 거고 또 나중에 또 푸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증권시장에 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힘드시겠지만 좀 더 힘을 내고 버티고 투자 전략에 이런 차별화를 둔다면은 다시 한번 그것들이 좀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독립 리서치 법인 밸류파인더의 이충원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